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하고 위기 상황을 알리는 상징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재생산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 수출 품목에 아주 이게 수출이 전체 한 60%좀 되고요. 거기 있는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부품, LCD, 휴대폰, 이러저러한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명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어떤 통해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금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 세월호가 사실 롤로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롤온, 롤오프니까 차 몰고 들어가서 차 몰고 나오는 어떤 그런 거라서 그래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 것들하고 참 한국 경제의 구조의 어떤 취약성하고 참 이렇게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우리들의 어떤 삶을 떠받쳐주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런 점에서 구조 자체가 취약한 어떤 세월호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들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의 어떤 그 선실, 선실도 한국의 어떤 지금 어떤 이 정치와 행정 시스템 내지는 그 리더십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세월호가 지금 이제는 어떤 통곡과 분노의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기본 어떤 성찰과 반성, 참여와 개혁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터널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역사로부터 어떤 배우는 능력이 우리가 참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참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부터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있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수많은 어떤 직간접 요인들이 있습니다. 화물 결박 과적의 문제, 교육 훈련의 문제, 그다음에 안전 검사의 문제, 구명 장비 문제, 그다음에 배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처음에 전해운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승무원들, 해경, 그다음에 규제 감독 기관들, 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악덕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기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부리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중시하는 것만 하나 그냥 톡 집어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념과잉 사회고, 게다가 지금은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고, 선거전이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든 걸 불쏘시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에서 정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마녀 사냥식의 어떤 행태들을 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미 사건 초기부터 설령 제한 20년에 30년으로 했던 그 규제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원흉인 것처럼 얘기를 갖다가 했었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실사구시를 해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데, 예컨대 1970년에 침몰했던 그 남영호나 73년에 한성호나 그다음에 1993년에 수해 페리오 같은 경우는 배가 3년밖에 안 된 배였습니다. 아무리 어떤 신대라 하더라도 과적 앞에 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쪽은 과적에다가 기상악화라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과적은 있었는데 기상악화는 없었죠. 게다가 앞에 있는 어떤 배들은
그 앞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폭풍우들이 몰아쳐가지고 저기 화물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비일상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이한 것들이 아니고 그건 일상이고 다반사였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가 사실 훨씬 악성이죠. 사실 세월호는 그때 먼저 침몰했던 배들 같은 경우는 그 구조선이 와가지고 1시간 47분 동안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의 하늘에는 헬기가 날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배는 하늘에는 무심한 하늘만 있었는데 그 헬기가 뭐겠어요? 그 헬기 소리는 국가가 당신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배신당했죠. 게다가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가지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다만 떨어지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번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몸살이기, 내 몸만 먼저 그냥 내빼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부실한 직업윤리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바지 선장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임원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철밥통 해경이나 그냥 다를 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직업윤리가 이게 특정한 어떤 이른바 비정규직이라든지 바지 성장이나 또는 어떤 벤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깊숙하게 이렇게 퍼진 어떤 황폐한 정신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또 지적되지 않는 게 이게 보면 연안해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총 어떤 99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85개가 독과점 아니겠습니까? 원래 어떤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사실 하든지 그러니까 공영이나 중공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독점을 갖다 부여했어요. 민간 독점을 부여하게 되면은 가격 규제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건 못 올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죠.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바로 과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뿐만 아니라 비용 줄이는 방식이 싼 배 사가지고 개조를 했잖아요. 116억짜리 배를 갖다가 그 신선 건조하면 1000억짜리를 갖다가 이거는 116억짜리 낡은 배를 수입을 해서 30억 더 넣어가지고 전축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도 이익이 만약에 나면 또 어떤 경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식을 해야 되죠. 또 분식과 더불어 가지고 돈을 옆으로 빼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는 이름 지어놓고 출항할 때마다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진 팔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독점 시장, 독점에다가 가격 규제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이 과적의 문제라든지 낡은 배 문제, 근로조건의 근로조건 문제, 분식 회계 문제, 돈 빼돌리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연이죠,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반피아가 문제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 부정비리로 구속이 되는데 이 부정비리가 회사나 일부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 심성이 나쁜 사람들의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연안해운 시장 또는 연안해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아무리 양심적인 청렴한 사람을 갖다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감독을 했다면 아마 출항할 배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안전점검 제대로 했으면 출항할 배가 없었죠. 그럼 모든 규정을 다 지켰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오래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 요금에 그 정도 더 과적도 하지 않고.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 부정비리 또는 변칙편법이 판치는 이런 어떤 시장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관료의 책임이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의 책임입니다, 사실. 예. 동시에 또 행정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어떤 이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뭐 약간의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 뒤쪽에 있는 어떤 문제아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와가지고 요놈이 원흉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한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비리가 판칠 수밖에 없고 변칙변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연안해운 시장 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반성찰과 반성이 없는 것도 참 절망하게 한다는 생각들이 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어떤 세월호는 이전의 어떤 남영호라든지 서해 페리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로 악질적 참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기상악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일시적 요인도 있지 않았어요. 앞에 뭐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일상사 다반사했던 거고요. 상당히 어떤 구조화됐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는 정말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리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놈이나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 이게 아니잖아요. 저 기업 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우리 어떤 공공기관을 거쳐가지고 우리 어떤 그 비정규직까지 다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뭐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다가 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관피아를 이렇게 단죄를 하고 부정비리자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성찰 반성이 없다 그러면서 엉뚱한 거 갖고 만약에 그 마녀사장이라 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세월호 이준석 선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있던 향후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사태로부터 정말 얼마나 제대로 배우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인찬입니다. 저는 제목을 세월호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월호와 코리아라고 잡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그 다음날 4월 17일에 제가 일찍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타난 것은 세월호가 나타난 게 아니고 코리아가 나타났어요. 한반도라는 거대한 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침몰하는, 그래서 반 정도가 바다에 침몰해 있는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가 주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300명이 탔던 사망한 그 실종자, 사망자의 문제가 아니라 8천만의 우리 한국, 나아가서 북한 8천만 민족이 지금 세월호와 같은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세월호와 코리아라는 그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월호와 코리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갤럭시와 코리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한류와 코리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코리아는, 특히 우리 한국은 참으로 세계에서 우수한 여러 가지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약점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점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좋은 점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미리 한번 전제로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저는 새 코리아, 통일 코리아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코리아, 남과 북, 이것의 현 상황을 저는 세 가지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 한 50년을 사시고 일하셨던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난 1979년 그리고 1998년에 코리아의 상황을 두고 썩은 감, 마른 뼈, 먼지구름 이 세 가지로 요약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2008년에 처음 그걸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
이 썩은 감의 상태가 남한, 마른 뼈의 상태가 북한, 먼지 구름의 상태가 남과 북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썩은 감의 상태는 크기는 크고 아주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썩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의 상태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993년에 서해 회리로부터 시작해서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리고 한동안은 뜸했어요. 이른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그 시기에 좀 뜸했다가 다시 이번에 막 이 경주 리조트 사건, 그리고 서해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런 어떤 부정부패로 인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의 취약점으로 나타난 것이 1997년에 외환위기였고,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의 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나라가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2012년에 만든 기독당이라는 데서 만든 총선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은 OECD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교통사고율 1위, 유흥업소 여성종사자 인구당 1위, 양주 소비량 1위, 인터넷 음란물 다운율 1위,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 1위, 학교폭력 1위, 이혼율 2위, 형사소송률이 일본의 10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국민소득 24,000불에 세계 15위의 그런 경제국가가 되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 거대하고 호화로웠던 타이타닉호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남아서 침몰하듯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른 뼈의 상태, 북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1990년대 중반에 수많은 우리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IMF가 터질 그 당시에 북한은 더 일찍이 수백만이 굶어 죽는, 어떻게 보면 이 문명적인 어떤 세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이 90년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상황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지난 몇 년 전부터 다시 수백만이 영양실조로 또는 수많은 질병으로 다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식량 문제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 억압이라든가 정치범 수용소로도 나타나고 있고 인권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먼지 구름은 남과 북의 관계죠. 일시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서해에서 4차에 걸친 충돌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고, 핵실험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서 제2차 한국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에 따라서 결국은 남과 북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아지다가도 다시 전쟁의 위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것이 2015년, 2018년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회의 상태에서 한편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던 색깔론, 그리고 대통령이 만들었던 1급 비밀 문서를 국회의원, 대통령 전직 비서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비밀 해제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 저는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21세기의 이 문명천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회의,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 붕괴의 모습이 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첩을 조작해내고 증거를 조작해내고 그리고 색깔론으로 전 나라를 뒤덮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고리로 저는 악순환과 연결고리라고 해서 핵심적 문제점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째,
가치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사익 추구 만능주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주의, 강자와 대세 편성주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누적적으로 중첩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와 왜곡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 특권, 불신 이런 식으로 아주 표현을 했었죠. 두 번째는 이 한국 사회 또는 코리아라는 이 존재 자체의 어떤 뭔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든가 세계에서 보면은 핵심국과 그 소속국으로서의 한편으로 우리나라 또는 우리 한반도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부평초와 같은 뭔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바지성 같은 그런 모습, 자체 동력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예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코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남과 북, 좌와 우, 동서간에 이 대립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단절국, 분열국의 이런 모습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있는 분열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인식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 제가 들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요. 지적인 풍토의 문제점, 우리 학계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학계, 경제학계, 교육학계, 즉 사회과학계가 대부분의 교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 어떻게 보면 전혀 한국적 상황에 대한 천착이 없이 수많은 교수가 있지만, 수많은 대학생이 있지만, 수많은 박사학위 소유자가 있지만, 결국은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해부와 분석이 없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식의 또는 표면적인 어떤 그런 땜질 처방만 내놓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의사를, 의학학 박사를 보면은 해외 박사는 15%에 불과하지만 국내 박사는 85%인데도 세계 최고의 의술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과 마지막으로 실체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않고 입법된 법을 집행하는 행법부, 저는 행정부라고 행법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행법부에서는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며 사법부에서는 법의 집행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실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공공적인 것이 사사화된다는 거예요. 공공적인 것이 사사화된다. 우리가 최근에 정도전의 그 드라마도 있고 조선말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가 붕괴되는 결정적 어떤 표징은 공공적인 것이 사사화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선 비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선순환을 위한 근거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데, 첫째는 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종이 하늘 백성이라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고, 김구수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백성이 모두 모든 국민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따라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나라의 핵심 가치로, 남과 북 코리아의 핵심 가치로 삼아서 헌법 1조로 삼아서 새로운 어떤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남과 북의 상황에 천착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정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법고 창신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통일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IMF 사태가 터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럴 때 어떤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통일 건국을 위한 10만의 리더를 양성하자라는 글을 말지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코리아, 통일 코리아가 되어서 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평화의 발원지가 되고, 그리고 스마트하며 친화적인 돌고래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든가
고래삼에 등 터지는 그런 어떤 새우 같은 나라가 아니라 돌고래 같은 나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조종력을 발휘하는 사두마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 사두마차 올라탄 그런 나라. 그리고 하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는 세종, 그리고 김구순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법을 저는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규율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규율 있는 사고, 세 번째는 규율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경영학 책이 있는데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 경영학 책에서 보면은 매우 중시하는 것이 규율 있는 사람, 규율 있는 사고, 규율 있는 행동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규율 있는 사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코리안으로서, 새로운 유나이티드 코리안, 유코리안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헌법 1조로 우리의 가치로 삼아서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뭉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데, 그리고 그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새정치라는 구호가 나지만 그것이 다 이제 실패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민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민회를 중심으로 결국은 대한민국 민회에서 통일 코리아 민회로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 이것을 만드는 어떤 전략적인 사람들의 이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규율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과 북을 하나의 문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방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인식에 기반한 혁신하고 창조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의 사고방식, 정약용의 사고방식,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에 보면 코리안 닥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규율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율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입법부,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의 집행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사법부, 이런 것들을 규율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료라는 어떤 용어가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공무원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자기 미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화된 모든 것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 코리아를 만드는 이른바 통일 코리아의 건국 과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인이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사회 곳곳에 두루 충만하게 확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페이지 보면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들한테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침몰 사고를 접하면서 세계 언론에 우리나라 실체, 그 다음에 부실한 재난 대처 과정이 보도되는 거 보면서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허탈감에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 한국적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고 정부 신뢰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월 29일 날 일단 이제 그 구조를 계속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제도, 국가 그 안전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 안전처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국가 안전처보다는, 그러니까 구처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처보다는 한직급이 높은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전처하고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국민안전부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면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계는 이 재난구조법에 의하면 현 조직체계에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걸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재난, 그러니까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이 그 실질 업무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하고, 그 다음에 소방재난은 소방방재청장이 하는 이중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가안전처가 그 아주 전문적인 인력도 뽑고, 그 다음에 국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다만 처장이 장관보다는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파워를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연대에서 주장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만 권한만 처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국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난과 사고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지금 이 유관, 그러니까 재난이나 사고를 관장하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이거를 전부 다 이 소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역량을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12페이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2001년 9.12 사태가 나면서 그 장관급의 국토안전부를 만들었고, 13페이지 보면 미국의 국토안전부에서는 교통안전, 입국심사, 이민, 그 다음에 세관, 해양경비대, 비밀경호부, 연방재난,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국토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그 국가안전처 대신에 장관급의 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장관의 평균 임기는 10개월입니다. 1년이 채 못 됩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실제로 10개월 동안 그 부처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그리고 그 장관들이 있는 동안 사실 국가재난은 보통 한 2년, 1년, 뭐 길어야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장관들이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설령 터진다 하면 한 번도 재난을 경험하지 못한 장관들한테 전 국민의 생명을 맡기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9개에서 13개 관련 부처가 관여하게 됩니다. 교통, 정보, 환경, 이렇게 10개 이상의 부처가 장관급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국가안전처 같은 경우는 장관보다 한 직급이 낮은 처장입니다. 근데 이 처장이 장관들, 10개 이상의 장관들을 조정, 총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계질서가 강한 관료제의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대통령이 준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행정직 관련한 공무원들은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그대로 지금 현재 재난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을 행정직이 지금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컨트롤 타워인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행정직 공무원이고요. 거기에 컨트롤 타워인 대책본부도 20명 위원이 전부 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문을 하고 있는, 기술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 안전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2차관실로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기술직을 무시하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 1, 2년 있다가 빨리 다른 부처로 가기 정말 희망하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해양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일은
80% 이상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양경찰서 간부들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일일이 바꿀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도 사실 지금 10년 정도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됐는데 몇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뭐 행정직 부분에서 다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그러니까 재난구조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 육성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국가안전처는 말 그대로 기능만 조장하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부서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또다시 안전행정부가 해야 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키워질 전문 행정직, 그러니까 재난 전문가가 키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기존 시스템을 갖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처 밑에는 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전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소방방재청도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처 밑에는 청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 이권에 실제로 국민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해양수산부 안에 있는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과 그 소방방재청을 전부 다 통합관리해서 재난과 안전을 하는 거를 통합관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1996년에 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DJ 정부 때. 그 전에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 그렇게 여러 개 부처에 있었던 해운고 관련해서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996년에 경찰청에 있던 경찰청 소속에 있던 해양경찰 그러니까 경찰청 밑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 그걸 찍어내서 지금 해양수산부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은 굉장히 그 유사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지니까 또 거기다 또 뛰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거기에 농림수산축산부하고 국토해양부로 나눠져 갖고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부로 갔다가 요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 작동이 안 돼요. 안전행정부도 그 컨트롤 타워 하지만 실제로 작동이 안 됐는데 17페이지 보면 이렇게 신설 조직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만든 조직에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력, 재정, 정보 이런 것들을 그 부처가 확보할 수 있고 그 부처를 그 부처가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주고 국가안전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고 남의 뭐 일 있을 때마다 가서 안전행정부에 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고 국가안전부에서 도움을 얻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을 얻어야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을 갖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기득권 해체를 통해서 국가개혁을 실현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청이 있으면 거기 그거 자체가 파워니까 절대로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하고 경찰청을 안 내놓을 겁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 하여튼 욕을 얻어먹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국가개혁을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어떤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심도 깊게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재난이 났을 때 현장 책임자한테 전권을 위임해야 된다. 지금 이번 세월호 사태의 전권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돈을 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돈, 인력, 제작 모든 부분들을 해서 그냥 재난이 일어나면 이번에 이건희 회장 딱 사고 나자마자 그냥 해갖고는 살렸잖아요. 바로 이 응급 부분은 5 내지 10분이 중요한 거고 재난은 1시간 내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의 전권을 위임해서 거기에서 그냥 모든 부분을 할 수 있게 정권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장관들은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국내니 국외니 해갖고 더 좋은 재난 전문가도 구에다가 갖다 놓고 그다음 거기에 총괄 지휘를 맡겨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관료제의 변폐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의 원인 규명 도대체 왜 초동 대처가 안 됐는지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규명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는 지금 안전을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요번에 나타난 거는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97만 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가서 구해야 되거든요. 가갖고 근데 명령이 내리기 전에 말똥말똥하고 보고 있잖아요. 죽어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책임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전행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공무원의 인사, 윤리, 책임 이런 것들을 보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전까지 갖다가 막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안전행정부가 일반 기업으로 보면은 총무 인사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득권 내려놓고 정말 공무원들의 퀄리티, 인사, 그 다음에 윤리, 책임 이 부분들을 정말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장관도 심각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현장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구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장관은 목숨을 안 내놔도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구해야 되는 현장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만들고 밑에는 그냥 심각한 거 모르고 이랬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것은 똑같은 세월호와 같은 똑같은 관료제의 병폐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공무원들 전 97만 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너가 공무원의 책임이 뭐냐? 너가 만약에 그 당시에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지 않았을 때 너가 당신은 위에 있는 상관이 구조하라는 명령이 안 났을 때는 도대체 너 가서 그 당시는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뭐 하여튼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신설하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긍정적인 점이 뭐고 만약에 운영될 때 문제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하고 그걸 갖고 개혁을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들이라든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도 어떻게 하면 국민 안전 그런 부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잖아요. 지금 지하철, 철도 또 터질 것 같고 또 옛날에 그 아파트 지을 때 바닷물, 해수, 모래로 다 졌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자면 지금 이거 박근혜 정부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냥 계속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경제 부분에서 이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이런 걸 예방하고 또 터지면 즉시적으로 재난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거버넌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요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지만 사실은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지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이런 것들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저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진건고등학교라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는 전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 소장님 실사고시 얘기하시고 정치의 책임 김 교수장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관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얘기하시고 하는데 여기 옆에 앉아있다 보면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사람을 키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든지 세월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든지 터지면 이 교육의 문제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교육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게 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의 문제가 빠질 수가 없고 특히 이번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죽었고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만약에 선생님이 많이 안 죽고 희생자가 아니고 만약에 살아난 사람이 참 많았으면 선생님들도 상당한 욕을 이번에 먹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절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교육 문제가 상당하게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담론이 벌어지는 걸 자세히 보면 이게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담론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 시스템, 그리고 특정인, 그 다음에 어떤 세력,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대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특정 세력, 특정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다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나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이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참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관료의 문제도 있는 건 맞는데 평소에 이제 관료 문제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뭐 신자유주의 문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평소 신자유주의 문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거기에 또 많이 원인 부여를 의미 부여를 또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귀착되고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상당히 뭐 구체적인 어떤 이 제안들이 나오시고 거대 담론들이 나오는데 좀 뭐 현장 교사로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는 게 여기서 제가 있는 어떤 존재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왜 교육 문제가 장기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좀 어렵냐면은 이런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 3학년 2학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달에 교장선생님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해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를 3명을 보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바깥의 지역 중소도시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학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평균화도 많이 깨졌기 때문에 한 해 3명 보내는 건 상당히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3명이 들어갔더니 그의 교장선생님이 본인의 업적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교장선생님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가. 11월에 시험을 보고 9월 달에 오신 그 교장선생님의 업적으로. 어쨌든 뭐 교장선생님의 업적으로 플랜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교육의 문제로 환원할 땐 이런 오류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교육은 누구의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귀착되고 결국 문화의 문제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참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난감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교육에 관련된 프레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얘기하는 교육 문제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추상적이고 장기적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서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에 내재된 사회, 한국사회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이 교육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참 헷갈립니다. 한국사회 문제가 있어서 그 교육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나간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건지 그건 얘기할 수가 참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여기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할 때는 저부터 성찰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점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정말 없는 문제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세월호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문서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관료의 문제 나오면 뜨끔뜨끔한데 제가 관료는 아니고 이제 교사긴 한데 이제 공무원 계통에서 이제 녹을 먹고 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런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규정의 문제, 규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마 추측컨대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규정들 중에 아마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진짜 지켜야 될 규정조차도 그런 규정들과 함께 묻어서 안 지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에 있는 구명조끼나 구명복이나 그 다음에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지만 배가 파산됐을 때 구명보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되는지 늘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추측할 때 아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관료들마저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오랫동안 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짜잘한 사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우리가 신경을 썼겠지만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문서주의와 형식주의는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문서주의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약간 자기도학습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교육감 얘기가 좀 수월해졌는데 경선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선거와 관련이 없어져서 이제 수월해졌는데 김상호 교육감이 4년 전에 당선이 돼서 야자를 실제적인 자율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웃겼던 거는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실제로 야간 자율학습은 한 번도 강제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자율로 시행됐습니다. 정말로. 정말로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그런데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와서 한 일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율로 시행되는 문서상의 일을 실제하고 일치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수원 지역이 가장 강했었는데 수원 지역 교장, 교감생들은 자기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냈는 줄 아냐, 사교육. 그 강제로 이 야자를 시켜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제로 야자를 시키느냐 마느냐가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교육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동안 야자를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동그라미치게 만들었던 그 문서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부모님 사인도 가라고 학생들 사인도 가랍니다. 왜냐하면 나눠주고 다음날 가져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안 가져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닥달을 합니다. 문서 완벽히 해놓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눠주고 거기서 부모님 사인하고 네 사인하고 동의서에 동그라미 쳐서 내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교직 처음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위 선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처음이라 모르나 본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건가라는 고민을 10년 동안 해왔고요. 김상호 교육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4년째는 딱 하나의 정책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찬성을 했던 거는 야자를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와 문서가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던 겁니다. 왜 일치시켜야 되는 걸 모르냐면 그 모든 걸 문서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까지는 문서로만 가라고 해도 되고 어디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학여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면 뭘 나눠주냐면은 들었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걸 나눠줍니다. 뭐냐면 안전벨트 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서 그걸 받아놓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학생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이 걷어서 이 문서를 보관해 놓는 게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할 일이 아니죠. 뭐냐면 제가 버스에 타면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가 할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이 관료 측에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맸다고 사인한 종이를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기성세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잘하는 학생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문제인가. 이번에 안전 문제가 이제 부각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안전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안전 문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악구가 안 맞는 게 갑자기 문서가 하나 내려왔는데 휴일에 근무하랍니다. 저희 보고 조 짜서. 세월호 사태가 났는데 저희가 왜 휴일에 학교에 나와서 조를 짜서 근무해야 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대기를 하라는 건데 남양주에 있는 진목고등학교가 비상대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뭐한 게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가는 휴일날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다라는 문제로 귀착이 될까봐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안전하자고 지금 우리가 관료사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게 학교의 어떤 안전 부분에 뭐 금강구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라는 게 내려온 게 아니라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상대기 할 사람 할 일이 없거든요. 비상대기에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저는 이제 승진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해봐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사람이 승진을 하지 저처럼 그게 안전하고 무슨 관계 있냐라고 문제제기한 사람은 아마 예전역에 눈 밖으로 납니다. 참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군대에서는 모자가 개수가 부족해도 언제나
한 문서상으로는 만땅으로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데 과연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다른 관료사에서 문제에서는 과연 해결되고 있는지, 저도 군생활 장교를 해서 봤는데 이게 과연 다른 사회에서 과연 다를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문서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윤리 문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사는 직업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교사는 직업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한 개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직업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가? 과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사로서 제가 자기 성찰로서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학부모들은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서의 문제,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장 원리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수요 측의 요구가 너무 강해버리면 공급 측이 그것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그 관료의 엄청난 기득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득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먹고 살만하는 것의 기득권일 뿐이지 교육 내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가치관 있는 교사가 발휘할 수 있는 기득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연금 문제 개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월급 조금 깎아도 좋습니다. 대신 그의 수반에서 교사에게 직업윤리를 갈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이 찬성하고 쌍수를 들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태를 보고 제가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 학교에서 제가 직업윤리를 가르치겠다, 그거에 대해서 중심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학교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 측의 요인에서 그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요인이 한국 사회에 과연 그 정도의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서울대를 많이 못 보내서 불만인 건지 직업윤리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불만인 건지를 우리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이 세월호 사태와 관해서 꼭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시고 싶은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학생들 혹은 제가 해양대 이번에 작년에 고3 하면서 하나 보냈는데 과연 그 해양대 보낸 학생 사례를 얘기해 주자면 그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학교를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왜냐? 합격자 발표 나오고 걔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전혀 그 아이를 졸업시키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합니다. 저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해양경찰이 돼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권한. 과연 저한테 그 권한을 줄 수 있는가? 연금 깎아도 됩니다. 그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된다는 거죠. 직업윤리를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르칠 수 있는가? 학생 문제가 터지면 아주 천편일적인 사례 하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교장 선생님은 불러서 확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무일지 작성 잘 안 합니다. 어렸을 때 필기도 잘 안 나는 성격이고요. 그 교무일지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뭘 쓰냐면 계약은 몇 월 며칠에 상담을 했고 몇 월 며칠에 상담을 했고 그걸 다 기록을 남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상담을 안 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상담은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교무일지 기록이 되지 않으면 저는 상담을 안 하는 교사가 됩니다. 교무일지에 뭐를 기록해야 될까요? 과연? 교무일지에다 기록을 잘하는 교사를 만들지 상담을 잘하는 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교무일지에 기록을 많이 하는 게 오직 그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현장의 그 관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장, 교감이 관리하는 건 문서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키워내는 하는 것이 사람인지 과연 어떤 졸업장이고 학벌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전공 이제 아까 일반사회 가르친다고 했었는데 사범대를 나온 게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문제를 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김대수 선생님도 많이 문제 제기하셨던
기초자치단체 공천 문제 했을 때 저는 뭐 기초자치단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다만 그것은 지켰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대통령의 약속인데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과연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약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가? 문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정말 그 문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가? 세월호도 아마 모르겠는데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문서 서류철에는 구명정과 구명조끼가 아마 완벽히 구비되어 있다라고 아마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걸로 아마 모든 일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료의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 관료의 문제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의 문제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관료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제가 관료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과연 일방적으로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게 조그마한 그 모든 문제들을 과연 제가 다 극복하고 제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의 문제, 문서에 대한 불신, 교육의 내용에 대한 불신들 과연 이것들이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현재 교육구조 속에서 완벽하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졸업한 모 대학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세계화 문제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계화 많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화라는 게 뭘까? 세계 시민의식으로서의 세계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한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의 세계화는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세계화 문제가 단순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파는 문제, 그런 문제로만 귀착되고 있는가? 모 대학교의 문제입니다. 세계화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교수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대학 홈페이지에 갔는데 제 사학과 홈페이지에 갔더니 외국 교수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 교수들이 유명한 교수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국 대학 교수들이 우리 전임 교수로 한 8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즘은 원어로 이렇게 가르치나? 근데 제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라서 내 후배들이 아무리 그동안 공부를 잘하고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한다 해도 저 정도를 학부에서 배울 실력은 안 될 텐데 라는 의문점을 가지다가 은사님을 만나게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때 그 은사님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양의 연봉을 주고 이름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석자 교수로. 그럼 강의는요? 그냥 방학 때 비행기 타고 한번 와서 특강 한번 하고 갈게 다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세계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출신 모교가 세계화 지수 상위권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계화가 잘 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세계화가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 학교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는 이 세월호 사태 실상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교육의 현실하고는 뭐가 다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학교의 문제고 이 세월호의 문제가 과연 다 다른가에 대한 문제로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은 제가 10년 동안 제가 정교조 조합원이기도 한데 정교조 문제는 뭐 다른 문제는 다 취하고 제가 정교조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싸우려면 제가 뭐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혼자서 무슨 독고다이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제 정교조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여기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문제 좀 제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다가 지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사람의 문제에게 교육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지난 10년 넘게 제가 그런 얘기하다가 아주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데로 올라갈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교장 교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네, 교육청 어떻게 올라가야 될 국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현실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문화를 극복할 힘이 없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제 사고하고 안 맞는 게 문화라는 건 권력을 줬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교육은 누가 하냐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담론 시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실제적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페스탈로지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들어와가지고 제 교실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 교실에서조차도 그렇게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이 거대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늘 저는 교사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해서 불신의 사회, 불신의 교육, 불신의 교육, 불신의 사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나부터 잘하자는 문제 뭐 많이 얘기합니다.
공공재로서의 미션을 가져야 된다는 배 소장님 말씀,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총 저 얘기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서부터 잘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까 목숨 내놓고 구할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기능이 뛰어난 인력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현재 교육에서 그 사인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과연 그 직업윤리를 키울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 직선제, 거기서 교육감 직선제 하는데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계 마피아들이 그걸 끊임없이 흔듭니다. 왜냐? 간선제 하면은 교육계 내에서 인맥으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니까 그 교육계 내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혁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 마피아가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해경 책임자 얘기하셨죠? 해경 책임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는지 제 관점에서 유추하자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가 났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교사로서 되게 겪기 싫었던 일들을 겪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없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너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세월호 사태도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가 다친다. 물론 너가 다친다고 저를 걱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다치면 저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관료의 현실, 관료 타파에 대한 문제들 제가 많이 듣는데 어딘가가 비근거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 있어 남마처럼 그 고르기우스의 매듭처럼 이걸 갖다가 도끼로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5.16처럼 군사구태타 일으켜가지고 한강다리 건넌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하긴 할 텐데 늘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이 거대한 구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토론해 주시고 여기 하나하나 계신 분들이 많은 좋은 대안을 내려주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정제연구소 유명규입니다. 앞에 어째 들으면서 요새 학문적으로는 통섭, 또 기업적으로는 융복합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다뤄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4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세미나를 기획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한데 모여져서 같이 공론화될 때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발제문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글을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읽으면서 어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2명이라는 고귀한 인명이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전쟁 미인분의 학살 사건입니다. 이는 세월호 선장이라는 개인에서부터 청해진 해운과 배후의 구원파 이단의 무리들 그리고 구조의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해양경찰과 무능력한 정부의 재난 대책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도 그 충격이 강력하여 4월 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수장되는 통렬한 고통이 모든 세대에게 충격을 주었고 같은 고교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서 98년생들이 대부분인 현재의 고교생 세대를 그래서 세월호 세대라고 칭해보았습니다. 안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고교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는 4.19 이후로 고교생들이 주체적으로 일어난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 사교육과 입시 경쟁에 짓눌린 현재의 고교생들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S세대, 즉 세월호 세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들의 화라산 같은 분노와 심해와 같은 절망을 어떻게 보고 어디로 길을 내어야 할지 고찰해보겠습니다. S세대의 부모들은 586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민주화 항쟁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87년 이후 민주화 투쟁에서 문민시대가 되면서 시민사회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중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주화운동의 결실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고 고착화되는 계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본인의 못 이룬 꿈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덕분에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압도하며 교육의 주체가 되었고 교육의 자본화는 급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고교 시절은 입시를 위한 전투에 매진하는 학습 기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 세대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식하지 않던 기성세대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불안을 이들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세대는 한국전쟁의 민족적인 대재앙을 겪은 뒤에 부패하고 무능한 자유당 정권을 몰아내는 데 단초를 제기한 4.19 세대의 고교생들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세대는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 초에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일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와 민주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용히 덮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 세대에게 정치적인 주체가 되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현재 대부분의 고위 연령대인 만 17세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세월호 세대가 쌓인 분노와 절망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 세대가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권리 주장이 안 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인 유권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권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3의 개척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세대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절망과 무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입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봤지만 어쨌든 뭐 그때 답답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산에 막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기차를 타고 바다를 가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도 혹시 그러한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바다에 가서 소리 지르고 터져나오는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고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고1 때 참고로 가출을 했었습니다. 다들 반응은 다르겠지만 기존 시스템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절망은 이러한 불같은 시기가 지난 뒤에는 긍정의 반응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저는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세대, S세대는 사회 전 분야의 새로운 주체가 되고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시민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기존의 관행을 깨고 불같은 열정과 청년 정신으로 제도화되고 산업화되어 그 역동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동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그들의 분노와 절망과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창업을 격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주체, NGO의 주체, 문화의 주체, 벤처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리고 더 배워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당당히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와서 알바 시키지 말고 시다발이 시키지 말고 발제도 시키고 발언권도 주고 적어도 간부 역할도 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뿌려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단초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저는 기성세대에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경직된 1970년대 방식의 통치 방식이 21세기에 재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정치의 실패요, 정권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무능한 정권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것은 분단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가 계속되고 이렇게 부와 언론을 장악한 보수 세력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제2 롯데월드, 월성 보리원전 1호기 등에서 위험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데 모르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각성하게 되면 세월호 세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10대 시절 강렬한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처럼 세월호 세대의 대변혁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씨앗이 뿌려져 토양을 뚫고 지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세월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새 역사의 원동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이들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 관행에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켜서 이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막 하루에 이 우울감이 이렇게 하루에 한 차례씩 하루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저께랑 오늘 심야 영화를 잔뜩 봤습니다. 어저께 영린을 봤습니다. 그저께 영린을 봤습니다. 영린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정조의 대사가 기억에 남아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정조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나가면 세상은 바뀐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발표를 하면서 느낀 소감일 수도 있고 앞에 발표하신 분들 5분이 짤막하게들 앉은 순서대로 쭉 발표를 해주시죠. 저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겸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3 내지 5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세월호는 제가 볼 때는 한 20가지 고리들이 쭉 있어요. 이 20가지 고리들 중에서 한 고리만 다 끊어버리면 사건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좀 가장 정말 그 세월호에 대해서로부터 가장 저렴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뭐 무리한 출항하고 상습, 과적, 팽수 빼고 화물개별 엉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구명 장비를 미비하고 비상교육 훈련을 갖다가 안 하고 뭐 급편침을 하고 판단 미스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전대원 선생님 말씀하신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3등 항해사가 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 무조건 그냥 양호함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는 선장이 쓰는 대로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해운조합에 선박 안전 관리자에 내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 되면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진위 확인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떤 서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운조합 책임 없어요. 아니, 제출을 하는데 확인을 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허위로 문서를 갖다가 쓴 사람 다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테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얘기했는데 다른 곳 교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지적은 안 나는데 그분이 8시 50분에 먼저 전화를 해요. 제덕하가 군이 최초로 119에다가 한 거는 8시 52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8시 50분에 다른 곳 교감한테 먼저 상황 보고를 해요. 8시 55분에 또 보고를 해요. 9시 16분에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통은 총책임자니까 총책임자는 그 경우에는 보통은 선실로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선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마땅한데 이분은 뭐냐면 계속 다른 거에 보고를 한 거예요. 쓸모없는 보고죠. 그죠? 저는 이것도 뭐냐면 그동안 지적되지 않는 20가지 중에서요. 지적되지 않은 어떤 건데 아주 작은 겁니다. 사실은. 작은 판단 미스인데 지금 뭐냐면 이게 바로 어떤 그 학교 사회의 어떤 그 보고 문화가 만든 그죠? 아무 쓸모없는 보고를 한 거예요. 원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오히려 선실에 딱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에 뭐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외에 할 때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설령을 갖다 20년에서 30년으로 뭐 연장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설령을 갖다가 연장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합니다. 왜 규제 완화, 왜 문제를 많이 하느냐면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깨놓고 말해가지고 이것하고 말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교육 고감의 어떤 보고 형태보다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멀어요, 사실은. 더 먼 겁니다, 이게.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였고요. 설령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무리 뭐 쌩쌩한 배라 하더라도 3년 된 배, 2년 된 배라 하더라도 과적해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남녀호 사건 아닙니까? 1970년? 세월호 페리오도 3년밖에 안 된 배인데 과적하고 기사 막고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령 제한 완화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이것이 이명박 책임이야 또는 규제 완화 책임이야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못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야말로 바로 그 전형적인 어떤 이준석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요, 그때 직업윤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해경청장이나 구조하러 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직무 스킬의 문제가 있어요. 선장이라든지 다른 거 교감이라든지, 그 다음 해경에 그때 갔던 구조, 1, 2, 3 정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직무에 따르는 스킬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장관이 스킬이 있나? 평균 9개월짜리 아닙니까? 스킬 없어요. 교감도 제가 볼 때는 딴 걸로 해서 그냥 올라가신 것 같아요. 1, 2, 3 정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의 얘기는 뭐냐면 직업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 리더십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 없는 거잖아요. 전대환 선생님 같은 분이 저런 분이 점점 저 변두리로 밀려나는 이런 인사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어떤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우리 386 세대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냐면 여태까지 세대들 중에서 가장 변혁을 갖다 지향했던 세대입니다. 부모님 안 듣고 말이에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우리는 세상 바꾸려고 그랬던 세대예요. 그랬는데 세상을 요 따위로밖에 못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식이 벌을 받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를 갖다가 크게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권능이 큰 사람들 순으로 말입니다. 정말 머리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때리 머리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큰 어떤 포부를 갖고 있던 우리 정치인들 다 머리 때려 박아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 잘못 정말 큽니다, 이게. 이따위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 따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교사가 만들었어요? 교감이 만들었어요? 교육감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정치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에 또 우리 386 세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386 세대가 보면 노동조합도 갖고 정규조 다 움직여 왔는데 이따위 어떤 교육 현장을 요렇게밖에 못 만든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어떤 반성이 있잖아요. 정말 그 깊이 있는 어떤 성찰,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대표적으로 좀 잘못된 어떤 성찰 반성이 바로 규제 완화 타령하고 비정규직 타령하고 이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놓고 말해서 대통령 타령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그래 박근혜 분명히 무능하고요. 잘못해요. 자 그러면 박근혜하고 경쟁을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문재인 안철수는 좀 많이 나았을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정치인을 갖다가 키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장교감을 키우는 시스템, 선장을 키우는 시스템, 그 다음에 해경청장이라든지 해경의 간부들을 키우는 시스템 자체가 모조리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를 여기까지 봐야 제가 볼 때는 세월호처럼 이렇게 기울어가지고요. 지금 삐끗하면은 이렇게 그냥 엎어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이번에 세월호 사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순으로. 하나는 침몰 이후의 문제로 봤을 때는
저는 선장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군안 체계의 문제, 군안 리더십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침몰 이후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침몰했는가가 더 큰 문제죠. 침몰했는가의 문제에서는 과적과 병행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과적과 병행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 어떻게 보면 해운 회사,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공무원의 문제, 해운조합의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방치해둔,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또는 해운회사 같은 것을 방치하도록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공적 부분이라고 봐요.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이 공공 부분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먹고 그것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적으로 쓰지 공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의 저도 말에 동의하는 게 대통령이 과도하게 이 문제로 저는 추궁될 것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의 문제, 특히 국회라는 게 입법뿐만 아니고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무도 국회에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실은 국정감사하면서 왜 이게 안 나왔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아가서 공무원들 뭐 했느냐, 다 뇌물 받아먹고 결국은 그것을 감시 감독하지 않았는,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새롭게 한 번 더 좀 이제부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전대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의 해법이 있다고 봐요. 자기 한 사람은 참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 원칙과 어떻게 보면은 이 규칙에 입각한 일을 하고 싶으나,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수많은 이 시스템에서 제동이 받을 때 그것이 생기는 무기력감,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바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규율 있는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고 봐요. 실도 하나로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냥 잡아당기면 끊어지는데, 실이 10가닥이 모였을 때, 실이 100가닥이 모이면 그때는 누구도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큰 힘이 돼요. 나무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는 쉽게 부러지지만 이게 10개가 모이고 100가지의 나무가지가 뭉쳐지면은 엄청난 이 기둥 같은 힘을 발휘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현 선생님 같은 분, 또는 오늘 여기 오신 분 같은 분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될 때다. 그런데 그분들이 썩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세례를 새롭게 받아서 원칙과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입각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규율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뭉치는 방법으로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이, 저는 국회를 대체하는 하원의 기능을 하는 민회 같은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회를 견제하고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정책도 내놓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스템으로 혼란스러워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다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교감선생님 계속 보고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충분히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해경 책임자들 아이들이 죽어갈 때 거기 창문이라도 깨서 구해냈어야 했는데 거기서 지켜보고만 있고 명령만 기다리는 리더, 가만히 있고 보고만 있는 리더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통섭 여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종합적 판단 능력과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 그런 학생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세미나를 기획할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할 거는 광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또 다음 이 시간에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시즌인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전대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고 좀 보고요. 이 하나를 제대로 바꿔 나가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 하나를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세월호 하나를 가지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변화시킬 단초가 어떤 생길 거라는 생각에 깊이 동의가 되고 계속 좀 약간 힘들고 버겁더라도 계속 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하기 전에는 약간 우울감이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올까, 뭐 가야 될까. 근데 또 해놓고 보니까 또 괜찮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권영문 선생님 여기 안전보건공단 그다음에 연구그런 좋은 의견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연구도 중요하고 또 산재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한 재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근 박사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김정근 박사님 했던 거 하여튼 다시 한번 같이 상의하면서 내용 조금 더 디벨롭 시켜보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상관 예우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미나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이제 전대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똑같구나. 역시 이제 뭐 교사들도 공무원이긴 하는데 공무원들 현장과 교사들과 거의 뭐 너무 똑같아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제도 개혁해도 위에서만 하고 또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문서주의인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그 자유, 제한권 말하자면 문서 자체가 굉장히 관료주의의 어떤 게 효율성이고 굉장히 좋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병폐하게 굉장히 부조리한 청년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자율권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체 이제 마인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 딱 보면서 선장 딱 듣자마자 저 죽이려면 정말 마지막 정말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물론 이제 각각의 리더가 됐는데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비정규직이었다면서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야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이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선장이었어 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임금이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외국에서는 단가가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근무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12개월을 못하기 때문에 단가는 같은데 우리나라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것의 문제를 떠나서 선장이 그 안에서 가장 총책임져야 되는데 절대로 비정규직한테 명령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의 명령은 기관장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명령은 기관장이었고 그 사고가 났을 때도 기관장이 거기다 연락을 했던 거고 이 선장은 말하자면 아무도 배 안에 있는 아무 직원도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미 기사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사실은 아까 그렇게 해서 정말 비정규직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정규직이 비정규직 절대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좀 화가 났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독박은 쓰고 있지만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는 강한 정부, 강한 시장, 강한 시민.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부도 이렇게 말하자면 파워만, 공권력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정부가 해야 되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정말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장도 지금 청해진뿐만 아니라 시장에 돈 벌려고 해서 모든 것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이 문제가 일으키면 왜냐하면 여태까지 쌓아놨던 대외적 세계적 이미지를 얘가 번 돈 때문에 삼성, 현대 모든 부분들 기업이 다 나갈라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 기업을
미국은 그렇잖아요. 하나 문제 터지면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보상금, 어민들의 보상금 이걸로 인해서의 국제적으로 하는 그 비시 분석 통해서 이거를 다 이 기업한테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들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너무 남은 문제 아니에요. 우리 다 베란다 고치잖아요. 그다음 뭐 하면 다 그냥 다 우리 스스로도 증축 다 하고 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시민, 강한 정부, 강한 시장 이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